좋아요. 그러면은 책 안의 내용을 제가 한번 몇 가지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읽으면서 정말 재밌었던 부분인데 네. 처음에 가루다와 우파 가루다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루다, 우파가루다라고 하는 두 친구는 사실 한 몸입니다. 공명조라고 하는 새고요. 이 공명조는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새입니다. 인면조라고 하죠. 근데 여러 가지 인면조가 있는데 우파가루다와 가루다는 머리가 두 개 달린 공명조라는 새입니다. 이 공명조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히말라야에 산다고 합니다. 이 히말라야에서 우파가루다와 가루다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자고 있었고 한 친구는 깨 있었는데 아주 달콤한 영양 만점인 꽃잎 음식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한쪽은 자잖아요. 근데 한쪽은 이제 깨어 있고 생각을 했죠.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를 깨우지 않아도 내가 먹으니 이 친구도 충분히 배가 부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친구를 깨우지 않고 혼자 먹었죠. 근데 이 친구가 깨자마자 배가 부르잖아요. 의아했죠. 혹시 너 뭐 먹었니? 그러니까 뭐 먹었답니다. 거기서 약간 기분이 상했죠. 삐졌어요. 예. 또 뒤끝이 좀 있는 친구라서 너 두고 보자 하고 며칠 있다가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하필 또 발견한 게 독이 든 열매였어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왠지 먹지 않았을까요? 네,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이 친구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네.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 네. 결국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둘 다 독이 든 열매를 먹고 죽어갔다는 옛 불교 연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인데 사실 자신의 목을 조우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거를 보면서 정치인들 분들도 공명지조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결국 분열과 질투가 얼마나 큰 일을 초래하는지 저희들한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가루다와 우파 가루다의 이야기에서는 분열을 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보다는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자세와 생각을 가지면은 좋을 거야 라는 것을 전달해준 이야기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또 이 가루다와 우파 가루다 이미지는 또 이렇게 영상에 보여드릴 건데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끔찍해요. 좀 징그럽기도 하고 좀 그로테스크 할 거예요. 악몽을 꾸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네네. 지금 현대인들은 당연히 뭐 좀 섬뜩하고 그렇게 느껴지겠는데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도 당연히 그러했겠죠.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불쾌감을 주고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도 악하게 무섭게 불쾌스럽게 만든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요. 문화라는 접점, 헬레니즘과 뭐 실크로다는 그 루트를 통해서 공명주라는 새가 원래는 머리가 두 개인 일반 새였는데 점점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구정과 가미를 통해서 사람 얼굴로 교체됐다는 설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네. 또 지나면서 또 바뀌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기린이었었거든요. 기린아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맞습니다. 월등히 뛰어난 어떤 신동 네. 같은 친구를 기린아라고 부르는데 저는 기린아가 그 기린에서 나온 건지 몰랐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의 기린을 떠오르실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네네. 커다랗고 좋은 피지컬 좋은 네, 그런 그럴 수 친구인가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봉황이랑 거북, 용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기린도 동양에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여러 기록들을 보면 마린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아프리카 케냐 지방에 있는 사신들이 기린을 바쳤다고 하는데 그 기린은 기린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처음에 장경록으로 불렀습니다. 목이 긴 사슴이라는 뜻의 장경록으로 불렀고요. 원래 기린은 동양 신화에 나오는 상스러운 동물인데 뿔이 하나 달리고요. 말과 사슴, 소 등의 요소들이 합쳐진 동물입니다. 이 동물과 함께 용, 봉황, 거북이 합쳐져서 네 마리 신령스러운 동물이라는 뜻의 사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령으로. 그렇군요. 인각, 유독각 이야기도 한번 좀. 네. 인도의 경전을 보면 무수의 뿔처럼 당당히 가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수는 뭐냐면 뿔이 하나 달린 소는 뭘까요? 코뿔소죠. 물론 중국에도 코뿔소를 아까 말했던 기린처럼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드렸지만 코뿔소보다는 기린이 조금 더 친숙했을 것 같아요. 그 코뿔소의 뿔을 기린의 뿔로 교체를 합니다. 기린의 뿔이 유니콘의 뿔처럼 아주 신성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지게 있고요. 우리나라 경전에도 보면 극락에 가는 사람은 기린의 뿔처럼 적은데
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소의 털처럼 많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린의 뿔이 귀하고 아주 신성한 존재를 이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뜻이었군요. 네. 와, 근데 방금 말 너무 멋있는데요. 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지금뿐만 아니라 정말 옛날부터 왜 인간은 굳이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가지고 놀까요? 정말 무수히 많은 동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상상의 동물들을 계속 만들까요? 인간 자체가 이제 상상력의 동물이라고 하죠. 상상의 동물들은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고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믿었겠죠. 그게 나중에 종교가 되고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이상향, 유토피아라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매개체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속에 등장하지 않는 동물을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이 가고 싶은 이상향 혹은 도달하고 싶은 곳 갈 수 있도록 염원의 메시지를 담았던 것 같아요. 머리에 여의주 있죠? 불견 여의주가 있습니다. 무신도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 제석천이라든가 석가모니 부처라든가 이런 불교 관련 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칠성신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용왕도 그 중에 하나죠. 위태천이라 해서 신중동에 하는데 동진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즉 특징이 갑옷에다가 깃털 달린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분이 이 세상에 도래해서 태평성대를 이루면 4마리의 동물이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용과 봉황과 기린과 거북, 이 사령이라고 하는 이 4마리 신령스러운 동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나타난다는 게 바로 그 나라가 그만큼 잘 운영되고 제후가 굉장히 인품이 바르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랑 이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들어보면은 사람이 신비한 동물을 들여다본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 동물을 통해 혹은 이 동물에 담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혹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뒤를 돌아보게 하는 자아성찰의 의미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결국 나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그것이 신비한 동물을 들여다보는 의미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근데 제가 책을 보다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궁금한 게 사령이 나오고 사신이 나와요. 흔히 저희가 아는 것은 뭐 주작, 현무, 봉황, 거북 이런 게 있고 좀 헷갈리는데 혹시 사령과 사신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령의 구성과 사신의 구성이 얼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사령은 용, 봉황, 기린, 거북, 그리고 사신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사실 백호랑 기린 빼고는 거의 똑같은 동물이긴 한데 발생과 시작해서 종교부터 다릅니다. 우선 사신은 고대 중국에 천문 사상이 있습니다. 음양오행설 그리고 도교에서 발생된 동물이고요. 내 방위를 수호한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무덤 벽화로 많이 표현이 됐습니다. 반면에 사령은 어진 군주라든가 올바른 행실을 상징하는 유교 사상의 동물이고요. 그래서 얘기라든가 다른 유교 경전에 보면요, 둥지를 깨면 봉황이 이르지 않고 짐승의 배를 함부로 가르면 기린이 이르지 않고 냇가의 물고기를 모두 잡거나 가뭄을 일으키면 용과 거북이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령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태평성대를 꿈꾸거나 혹은 어진 성군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사신 같은 경우는 방위를 수호한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혹은 무덤 혹은 방향을 지킨다는 이런 서술로 많이 인식됐습니다. 사령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사신은 수호하는, 그 차이가 좀 있네요. 그리고 또 사령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가 좀 강하네요. 예를 네. 들면 뭐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자연을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존재고요. 그리고 이 사령 같은 경우는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전에 보면 털 달린 동물은 360종 있는데 이들의 대장은 기린이고, 비늘 달린 동물이 360종이 있는데 그 대장은 용이고, 길털 달린 동물 360종이 있는데 그 우두머리는 봉황이고, 껍질 달린 동물이 또 360종이 있는데 그 우두머리가 거북이다. 맨 마지막이 좀 재밌습니다. 벌거벗은 동물에도 360종이 있답니다. 벌거벗은 동물들의 우두머리가 성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결국 벌거벗은 동물은 우리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 정말 정확한 게 올 것 같아요. 네. 그 대표하는 동물들이 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네. 즉 사실은 사람이 모범을 가질 수 있는 됨됨이를 갖추어라. 네, 맞습니다. 이거와 또 귀결될 수 있다고 하겠네. 도덕성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